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 요즘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한전 부실화 관련하고 전기요금 관련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여당, 야당 대표들이 전부 다 한전 문제, 부실화 문제, 부채 급증하는 것, 그리고 전기요금의 인상 가능성 문제를 얘기하면서 서로가 책임을 미루더라고요.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꽤 급격하게 추진하면서 사실상 원자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야당은 무슨 소리냐, 그거보다 오히려 원자재 값이 올라서 그래서 이 발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교협의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이 우리가 한번 계산 좀 해보자. 어느 쪽이 옳은가? 정말. 그래서 정치인들은 다 자기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정말 국민들에게 이것이 진짜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또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한전 부실화, 부채 급증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둘 중에 하나에 항상 있는 건 아니겠죠. 물론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어디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전기요금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국민의 부담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가늠해 보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오늘 요만큼 줄이겠습니다. 마침 제가 소개하는 걸 잊어버렸는데요.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앞으로 올려주실 거죠? 저는 국민대학교 행정학과의 홍성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양준모 교수님을, 주한규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한전 부실화가 얼마만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현지 이렇게 돌렸다가 사람도 발표 시간이 많아요. 30분인데 저는 30분 안 걸릴 거네요. 예, 안녕하세요. 첫 발제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주한규입니다. 제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한전 부실화 영향, 이 주제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오늘 처음은 아니고 여러 번 얘기한 거라 새삼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또 새로운 내용도 좀 있으니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전이 지난 5년간 부채가 41조가 증가해서 지금 부채율이 223%에 이르고, 또 최근 상반기는 상반기 적자만 14조 원에 이르는 아주 엄청난 그런 부실화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저는 이제 탈원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주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 유가가 올라갔고, 그래서 발전 비용이 증가했는데 그거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그게 요인이긴 하지만, 일단 그 발전 비용이 올라가게 된 데에는 원자력 발전을 이제 LNG로 대체한 그런 효과가 있고, 물론 그거 말고도 원래 LNG 비용이 이제 가스값이 올라갔으니까 올라갔는데, 그럼 결국은 전기요금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는 지난 정권 초기에 백운규 장관이 탈원전으로 이 전기요금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이렇게 천명을 한 게 있거든요. 전기요금을 인정을 하면 탈원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전기요금을 못 올린 겁니다. 그래서 탈원전이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된 이유가 됐고, 그것이 지금 한전 부실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지난 5년간 원전의 평균 이용률은 71.5%로 그전 5년 81.6%보다 10%포인트나 줄었습니다. 그만큼 발전량이 줄었는데 그게 얼마나 낮은 거나 이걸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미국은 지금 93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중에 40년 이상 돌아가는 게 50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노후화된 이렇게 발전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니 정확히는 고령의 발전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은 연 6년 동안 92.5%의 그런 이용률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1.5%인데 미국은 오래된 발전소지만 92.5%고, 사실은 우리도 10년 전에는 91.5%를 기록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평균 이용률이 91.5%등.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용률에 비해서 한 20%포인트 이렇게 원전 발전 양이 이용률이 줄어들고, 그만큼 이제 원전 발전량이 줄어든 거죠. 이용률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일단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각 원자로당 연간 정지 일수가 과거 52일에서 103일. 그다음에 이제 평균 소위 정비 기간 오버홀이라고 하는데 그게 2.5개월에서 5.5개월로 이렇게 확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이 탈원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탈원전 기조를 유지했고, 원안위 같은 데서도 이렇게 전문성이나 전문성이 없는 탈핵 인자가 장악하고, 거기에 이제 또 정부 청와대에서 이렇게 압력을 행사해서 독립성이 없게 이렇게 이제 원안위가 유지되어 왔죠. 그래서 사실은 원전 가동에 원안위가 미온적이었고, 그래도 또 한수원도 전혀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한수원도 적극적으로 원전 가동을 하려고 하지를 또 않았던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예를 들면 경납 건물에 부식이 있었고 콘크리트에 공극이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사실상은 자세히 따져보면은 그렇게 큰 이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로 경납 건물의 밀봉은 내부 철판이 하게 돼 있고, 콘크리트는 이제 약간 공극이 있더라도 철판이 밖으로 밀어내는 거를 막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은 안전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소위 누설률 시험 이런 걸 통해서 입증이 됐는데, 이제 그런 건 전부 무시하고 결국은 탈원전 기조를 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동 시간을 낮추고 오히려 이제 정비 기간을 늘리고 재가동 허가를 안 해주고 그랬던 거죠. 원자력 발전 량이 이렇게 줄어들면, 여기 파란색 선인데요. 이제 원자력 발전량 줄어든 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LNG 발전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2016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원자력 발전량은 줄어들고 LNG 발전량은 늘었는데, 거기에 이제 덮친 격으로 LNG의 발전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2016년에 LNG 발전 단가가 최저인 해였었고, 그게 이제 오래 유지될 거라고 늘 생각을 해서 탈원전을 추진한 건데, 바로 이제 LNG 발전 단가가 이렇게 올라서 2016년 대비 9% 이렇게 이제 발전 단가가 오르고 발전량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전기를 이제 사오는 가격은 올라갔는데 이제 파는 값은 또 그대로였으니까 적자가 누적이 된 건데, 만약에 우리가 기존 원전의 이용률을 과거 수준, 그러니까 아주 과거가 아니고 한 5년 전 수준인 81.6%로 그냥 유지했다면, 그게 아주 높은 것도 아닙니다. 아까 미국 예를 들어보면 미국은 91.5%인데, 그렇게 그 정도로만 이용률을 유지했다고 해서 이제 손실액을 계산해 보면 그게 한 11조 원 정도 됩니다. 5년 동안. 그러니까 원전 가동률만 81.6%로 유지했어도 저만큼의 손실은 안 봤다 이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저거는 이제 있는 원전 가동률이 문제고, 거기다가 이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신한울 1, 2호기
건설허가를 지연시키고 또 마찬가지로 신고리 569기도 이제 결국은 그 건설이 지연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신한호 1, 2호기는 2017년하고 18년에 완공이 되게 돼 있었고 신고리 5호기는 2021년에 준공이 이렇게 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정상대로 제7차 전력수급대로 가동이 됐다면 지금 저는 원전이 가동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까지 4기의 원전 용량을 보면 4.9기가와트인데 저게 가동이 됐더라면 저걸로만 해도 작년에 이제 그 LNG 발전을 그만큼 덜 해도 됐고 올해도 마찬가지 상반기도 그런데 작년에는 한 2.1조 원, 2조 1천억 원 올해는 또 LNG 가격이 굉장히 올랐죠. 굉장히 LNG 연료비가 올라서 올해는 반년만 저 4기 원전을 돌렸어도 반년만 해도 2.5조 원을 절약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1년 내내 보면 한 5조 원이 저 4기 원전만 있어도 그 완전의 그 발전 원가를 저렇게 절약할 수가 있었던 거죠. 특별히 이 올해 상반기에 보면은 LNG 가격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이트 뭐 등으로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발전 단가가 205원, 원자력은 53원인데 거의 4배 정도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석탄도 덩달아 올라서 한 3배 정도 이렇게 된 거를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 발전 중에 화력 발전이 한 60% 이상 차지하는데 거기 석탄 LNG가 이렇게 올라서 발전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게 된 거죠. 전기요금 그대로 있는데. 어쨌든 요새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원자력의 이 경제성 혹은 이제 에너지 안보성을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이제 그 한전 적자의 중요한 요인을 주게 된 것은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 급증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의 계획 대비 이제 실제 건설 용량, 그다음에 발전량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 이제 이 빗금친 부분이 태양광을 제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계획을 한 그런 계획 설비 용량인데 실제로 건설된 거는 여기 이제 막대 그래프 노란 걸로 나타나는 것처럼 목표량의 뭐 한 50% 이상 이렇게 더 많이 다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증분만 보면 원래 증가시키려고 했던 거에 2배 이상 이렇게 태양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요인도 있지만 어쨌든 저렇게 태양광 발전량이 늘고 또 보조금 단가도 이제 낮아지지 않아서 지난 5년간 그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들어간 게 11조 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보조금 추세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 태양광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인 수치가 알려져 있진 않은데 제가 이제 추산을 해서 했습니다. 저게 이제 소위 매년 RPS 이행 정상금이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거를 거래된 REC 양으로 이렇게 나누면 REC당 비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추산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2016년에는 뭐 160원 정도 가던 게 쭉 이렇게 떨어져서 2020년에는 확 떨어졌다가 작년에 다시 이렇게 올라서 86원 정도로 이렇게 REC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 보조금이 됐는데 요 수치는 사실은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제가 산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에 거래를 할 때는 REC에 그 가중인자라는 게 있거든요. 뭐 건물 옥상에 설치하면 뭐 예를 들면 1.2라든지 뭐 이런 등등해서 평균치로 보면 이제 그게 1이 넘습니다. 1 이상이니까 사실은 이제 요거에 10% 정도 더 올 수 있었는데 어쨌든 보수적으로 이거보다 시간 더 되는데 작게 잡았는데 작년에 이렇게 떨어지던 보조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원래 그 RPS 이행률이라는 게 발전 회사가 자기 전력의 몇 %를 신재생으로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그 이행률인데 그게 작년에 원래 8%였었는데 9%로 1%포인트가 확 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발전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REC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REC를 공급하는 태양광 업자들이 좀 더 비싼 가격에 이렇게 팔아도 됐던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이렇게 또 나타난 게 태양광 장기 고정 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것도 역시 발전 회사들이 이제 태양광 업자들하고 계약하는 건데, 저거는 20년 계약으로 고정 값으로 이렇게 단가를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게 2021년 상반기까지는 쭉 떨어지다가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에는 다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157원이 이렇게 됐는데, 저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RPS 이행 비율이 높아져서 싸게 팔 필요가 없는 거라 태양광 업자들이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팔게 돼서 이렇게 이제 보조금이 이제 가중되는 이유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 가격으로 해놓은 거는 앞으로 20년 동안 저 가격에 한전이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된 거를 그 한전이 구입해야 될 장기 고정 가격에 의한 태양광 발전량을 보면 2021년에 이제 한 2조쯤 되고, 올해는 이제 더 한 3조 이렇게 3조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그 모든 원인이 이렇게 이제 RPS 이행 비율을 과도하게 이렇게 높인 거죠. 그래서 요새 사실은 그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한전은 이제 굉장한 적자에 14조 원이라는 적자에 호덕이고, 그러면 결국은 국민이 이제 전기요금을 올려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 태양광 업자들은 실제 자기들이 소요된 그 발전 비용 거기 플러스 적정 이윤보다 더 많은 그런 수익을 이렇게 갖고 가는 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건 아까 이제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작년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한전은 흑자를 본 게 2개년밖에 안 되고, 3개년 동안은 이제 적자를 봐서 적자 총액이 5.2조 원 정도 됩니다. 5년 동안. 근데 아까 이제 원전을 이용률을 과거 그전 오전 수준만 하도 11조 원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니까, 그렇게만 했어도 한전은 5년 총적자를 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한전은 얼마나 지금 이제 어려운 상태냐면, 요새는 이제 회사채도 이제 저렇게 높은, 이게 4월 데이터인데요. 3.3%면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금리였는데, 그렇게 높은 금리로 이제 채권을 팔아서 그 자금을 조달을 하려라도 그게 안 팔린다는 겁니다. 금리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부실이 점점 가중되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결국은 한전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전기요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은 탈원전을 방어하느라고 이렇게 안 올리고 있다가 5년 동안, 이게 작년 말인데, 작년 말에 이제 한전이 하도 아우성을 쳐가지고 연료비 연동돼 있고 그래서 올릴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작년에 이제 대선 이후로 올린다라는 이런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 전기요금을 인상을 이제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이따가 이제 옹경 교수님도 발표를 하실 텐데,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가 이렇게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피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리를 하면은, 한전 부실화의 중요한 요인이 그 원자력 이용률, 원전 이용률 저하에 있었고, 그것만 과거 수준만 했었어도 11조 원 이상 절약을 할 수가 있었고, 지난 1, 2년을 보면은 지금 이제 신한호 1, 2호기라든지 신고리 5호기, 그다음에 월성 1호기만 가동을 했어도 작년에 2조 원, 올해 한 5조 원 이 정도의 그 손실 경감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RPS 이행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 보조금 지급 부담이 한전에 더 심화될 것이다. 이거를 적절한 수준에, 그러니까 태양광을 확대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데,
그걸 과도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육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발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보다 좀 빨리 했는데 저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이따가 이제 온기현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니까 그때 더 많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 교수님은 여러 차례 발표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많은 또 우리 보시는 분들은 뭐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계속 이 문제는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를 얘기할 때 한전 부시화 얘기할 때 뭐 한전 봉대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사람들이 좀 많을 거예요. 또 한전은 주식회사인데 어떻게 정부가 저렇게 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부실화되면 주주가 가만히 있느냐? 특히 외국인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럼 만약에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하면 이거 어떡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교의 양준모 교수님을 모실 텐데요. 전기요금 제도는 정부가 전기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이 허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조금 자의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전기요금 제도를 어떻게 정상화 시킬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양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원전 관련해서 그동안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원전 산업과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에너지 정책이 합리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실 이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전기요금 제도 정상 운영 방안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좀 기초적인 내용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제도를 살펴보면요. 경제학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시장 구조, 이렇게 경쟁 시장이 있고 이제 불안정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경쟁 시장이 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되게 비용 측면에서 한계 비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것이 이제 경쟁이 조금 이제 완화된 독점까지 가게 되면 사실은 가격을 책정할 때 소비자가 얼마 내느냐를 보고 책정을 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죠. 독점은 제일 강하고요. 그리고 독점보다 약한 그런 경쟁 시장에서는 되게 비용에다가 적정한 이윤율을 얹어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전력 시장은 독점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애매한 상황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규제의 논리가 여기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이제 효율적인 규제는 경쟁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한계 비용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논리가 있는 게 이게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비용이 낮아지는 그런 산업의 경우에는 한계 비용보다는 평균 비용으로 평균적으로 단가가 얼마 되느냐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결정하는 그런 규제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규제 논리에 따라서 되게 평균적인 비용에 따라서 단가에 따라서 가격을 규제하는 그런 규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또 보시면 이 요금을 책정할 때 두 가지 시장이 있다는 사실을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계시죠. 첫째는 도매 시장입니다. 한전이 유일한 구매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발전사들이 이제 전력을 발전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또 규제가 들어가죠. 그래서 또 규제가 들어가죠. 사실 시장에 가만 놔뒀다면 이 시장은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얼마큼 낼 것인가를 보고 또 원가를 생각해서 발전사들이 소비자들이 너무 비싸지면 안 쓰고 또 그에 대해서 발전 단가를 낮추고 하는 그 어떤 시장 원리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발전 원가를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정산을 해주죠.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거래소가 이 발전소에 연료가 얼마 들었는지 또 연료를 얼마 샀는지를 정확하게 실측해서 정산을 해줍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약간 시장 원리를 도입한다는 명목하에서 발전소의 발전기의 어떤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지는데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정산 단가를 정해 줍니다. 그리고 평균보다 더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그런 발전소는 조금 손해를 보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정산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매시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독점적 판매 사업자로서 군림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점 사업자의 논리인 소비자가 얼마를 낼 수 있느냐를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죠. 그랬더니 뭐 산업용 다르고 가게 뭐 전력 생산은 똑같은데 뭐 약간의 비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다르고 농업용 다르고 등등해서 여러 그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서 전력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소비자들이 낼 수 있는 최대의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좀 전력 요금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따라서 정부의 논리에 의하면 이 오래된 규제 논리입니다만 소비자가 낼 수 있는 최대의 돈을 받긴 받되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이거를 갖게끔 매치시켜서 가격을 결정한다. 이 논리로 지금까지 요금 규제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 원리에 의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조정이 되는데 이 논리가 굉장히 효율적인 논리인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면 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발전소가 비싸지고 발전소를 건설할 때 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기부금을 내고 하는 그런 모든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그냥 전력요금을 이제 올려주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비효율이 계속 누적이 되더라도 그것이 견제가 안 되고 그냥 요금을 올려주면 되는 그런 형태이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요금을 낮추고자 하면 소비자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투표하는 소비자의 니드에 맞춰서 전력요금을 낮추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발전 원가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때 또 정치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 요금을 정산도 안 해주는, 원가도 정산을 안 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나 또는 투보율을 낮춰서 설비 투자를 못하도록 제어하는 그런 방식의 규제 어떤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맡겨놨다면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질 일들을 그 여러 가지 규제 논리에 의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요금이 작동하지 않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냐? 사실 미국도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설비 투자가 더뎌진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규제 요금의 모든 그런 어떤 난맥상이 이런 전력요금 규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원가에 따른 비용 보전에서 뭐 연료비와 설비 투자, 판매 관리비 모든 비용에 대한 원가를 이제 보존해 준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논리고요. 그래서 적정 원가에다가 적정 투자 보수를 더해서 총괄원가를 보존해 주는 겁니다. 교과서에 써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정산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는 거죠. 누구의 책임이냐? 당연히 정책 당국의 책임이죠. 여러 가지 적정 투자 보수율은 참고로 보시고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산업부가 책임져야 되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느냐?
전기위원회가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면 한전에서 이제 전력 사정에 따라서 총괄원가를 개선하고 비용에 따라서 전력요금 인상을 이제 인간 신청하게끔 되어 있죠. 완전 규제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전력요금을 완전히 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작업이 필요 없죠. 그냥 알아서 전기 요금이 결정됩니다. 그런 나라들도 있죠. 제가 오프잼 영국의 규제기관을 봤더니 요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또 투자 설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제만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가 신청을 내면 산업통상부가 여기 대해서 이제 전기요금이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모여서 소비자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하는 사람을 모여서 자원을 얻고 그리고 이제 기획재정부와 물가 관련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리고 산업통상부는 그것을 받아 심의 결과를 받아서 인가 여부를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전력요금이 왜 이게 안 되느냐? 한전이 이제 올리죠. 인가 신청 많이 올려 14번 올렸다고 그러죠. 근데 산업통상부가 기획재정부 협의가 안 되죠. 물가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런 협의 과정에서 한번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됐으니까 심의도 이제 하기가 힘들어지고 전기위원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어서 결국은 이 모든 행정수반의 책임자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구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조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협의는 협의에서 그쳐야 되는데 물가 안정이란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과도한 규제를 규제 담당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하게 되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불합리해지느냐? 아까 보시다시피 전력요금 결정에 있어서 관련되는 그런 이제 부서가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기재부라든지 또는 정부 전체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요금 하나, 전력산업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보조금 사업들이 있죠. 전기를 잘 쓰게끔 하는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도 전력요금의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 교차 보조 문제가 생길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재정으로 해야 될 일을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이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통 불안전성에 대한 개통 운영 비용 증가 문제가 심각한데요. 앞서서 우리가 탈원전 문제가 전력 요금 인상 요인 중에 하나였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신재생 에너지의 가능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전력의 수요의 불안정성에 의해서 이것이 꼭 수요라고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아무런 허가 받지 않고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이게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준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변동성이 강하게 되면 이제 개통 유지를 위해서 그걸 이제 일정한 전력 공급을 공급을 맞춰줘야 되겠죠. 공급을 맞춰줘야 되니까 맨 처음에 예측을 해서 발전소를 대기를 시켰다가 그러다가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이 대기된 발전소를 그냥 발전 중지 명령을 시키는 강제로 중지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가 갑자기 수요가 늘어서 구름이 지나간다든지 수요가 늘어서 대기시키지 않은 그러한 이제 발전소를 갑자기 또 발전하도록 급전 지시를 내리게 되는 그러한 콘 온, 콘 오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한 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이 도매 시장에서 보면 하루 전에 다음 날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발전 지시들을 해서 발전소가 대기를 합니다만 이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순식간에 이 전력
수요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전체 발전량의 한 5% 정도 이것이 이제 갑자기 켰다가 갑자기 끄는 발전량의 비율이었다면 지금은 25.5%입니다. 전체 발전량의 25.5%를 껐다 켰다 하는 데다가 쓰고 있다. 엄청난 이게 엄청난 돈도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 발전소를 켰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요금을 줘야 됩니다. 또 갑자기 키라 그러면 3시간 전에 또는 1시간 전에 그것을 지시하지 않으면 사실 환경 규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발전소가 갑자기 출력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노정이 되고 있다. 불과 신재생에너지 몇 % 안 들어갔는데도 지금 전체 발전량의 25.5%를 껐다 켰다 하는 데 쓰는 그런 정도로 지금 개통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탈원전으로 고비용 체제가 구축이 된 건 다 아시는 일이고요. 또 이 전원 믹스를 우리가 연료비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전원에 여기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제 가스겠죠. 가스에 의존하도록 모든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그럼 가능성을 조장하는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대비하기 위해서 쓰는 전원도 가스고 또 석탄 대신에 또 가스를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 수급의 기본적인 이 시스템이 고비용 구조로 전환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원전의 이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매년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지금만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 대비 인건비가 증가하고 이 인건비가 증가하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 정책의 또 하나 또 그래서 발생한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까 이제 원전이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이 우리나라의 최대 대비 전력이 가장 많이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때하고 가장 적게 쓸 때하고 차이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실 기저발전의 어떤 용량이 상당히 높아도 우리 전력 수급을 할 수 있는 데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저를 담당할 수 있는 전원을 지금 줄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래서 원전 또 석탄에 대한 여러 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다 정책적인 그 문제에서 발생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한국전력만의 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아까 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2018년 대비 2021년 매출액은 줄었습니다만 비용은 월등히 올라가서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당기 순이익은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2018년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약간의 돈이 들어왔습니다만 2021년에는 아예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는 1조 정도, 지금 1조 3천 정도 마이너스가 됐고요. 이 투자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투자 자금으로 매년 6조 내지 5조, 7조 이렇게 지금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빚으로 이걸 조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빚이 매년 3조, 4조 이렇게 6조, 2021년에는 7조가량 이렇게 빚을 내서 이것을 현금 흐름을 막고 있고요. 그럼 가진 돈이 많으냐? 다섯 번째 보면 현금성 자산의 순증감 보면 마이너스 5천억 정도 빈털터리 빚만 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를 보시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홍 교수님께서 외국인 투자자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게 한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투자할 때 규제 리스크를 안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제한이 있겠습니다만, 투자자로서의 제한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해도 너무 불합리한 그러한 규제이기 때문에 아마 다툼이 생기면 얼마든지 그 다툼에서 승산이 있을 정도로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요금의 원가 정보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전원 믹스가 잘못됐다, 고비용 구조다. 꼭 원전만 얘기가 아닙니다. 고비용 구조로 지금 개통상의 문제점이 또 나타나고 있고 또 이 여러 가지 운영에 미스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2016년 대비 2021년에 그 많은 설비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발전량 비중을 보면 3.8에서 4.8%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설비를 증가할수록 얘는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서 설비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발전에 쓰는 양은 얼마 안 된다. 거기다 개통 운영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콘오프로 전체 발전량의 25.5%를 시달리게 만드는 그러한 전원이다. 그러면 우리 국민 지금 현재는 전력 요금이 현재 여러 가지 비용을 반영 못해서 적자가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우리 전력 산업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 지금이라도 빨리 교정하지 않으면, 정상화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다. 아니 한전이 지금 해외 사업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까 무슨 빈털털이 지금 빚져가지고 또 돈에 쥐고 있는 현금도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히 문제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관점뿐 아니라 해외 사업을 했을 때 한전의 어떤 신용도 떨어지면 해외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자금을 조달해서 해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정부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 가격 정책뿐만 아니라 한전 전체 에너지 산업의 운영 정책도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원 비용의 중에서 이제 고비용 믹스 자체도 교정해야 된다. 이 설비 비중은 설비 용량은 9.6%인데 아까 보시다시피 발전 용량, 발전 비중은 4.8%밖에 되지 않아서 설비에 비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그런 전원이고, 더 문제인 것은 이게 이제 공급 예비력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있는 건데 없는 거일 수는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자원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름철과 겨울철에 굉장히 전력 수요가 높아졌을 때 과연 이 신재생 에너지 전원을 믿고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의 설비는 도외시하고 혹시 비도 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거를 제외하고 우리가 공급 역량을 맞춰야 될 것이냐, 피크 로드에 대해 공급 역량 맞춰야 될 것이냐, 이 정책도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한 상황의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아무리 많다, 100%가 된다 하더라도 그 100%의 피크를 담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설비를 갖춰야 되는 그런 이중적 부담을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전력 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지난 5년간 했고 지금도 아직 제자리를 못 잡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루빨리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상화하는 길만이 우리 한국 전력 산업을 지키는 길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한국 전력 산업이 진짜 한국의 어떤 소득을 올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명성을 세계에 휘날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세한 전력요금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온기훈 박사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투자자 국가 간 소송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ISD라고 그래가지고 Investor State Dispute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들이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자기가 투자한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과도한 손실을 입었을 때는 해외 외국인 투자가들이 직접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전의 요금 정책 때문에 만약에 한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ISD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잠깐 드린 거고요. 자, 이제는 세 분의 명예 교수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애교협회는 이 전공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회원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 세 분을 함께 소개해드리고 각각 순서대로 나오셔서 오늘 토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기훈 숭실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 그다음에 이어서 성풍현 카이스트 명예교수님. 우리 저희가 먼저 시든가요? 순서가? 네. 제가 헷갈렸어. 예, 우리 죄송합니다. 순서가 조금 틀렸습니다. 카이스트 성풍현 교수님은 맨 마지막에, 원래 메인 게임은 맨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은 맨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님, 그리고 성풍현 교수님, 이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온기훈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온기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주한규 교수님, 그 다음에 양진모 교수님께서 개발적인 거를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저는 이제 최근에 한전의 부실 문제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요금에서 이제 비롯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요금 제도를 어떻게 발본적으로 이걸 계획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이제 한전이 적자가 누적이 되고, 지금 부채가 145조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228%인데 계속 지금 부채가 늘어가고 또 부채 비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하겠다 해서 이 부채 비율을 어떻게 낮추고 또 부채를 어떻게 줄이겠느냐라고 해서 해외 사업을 구조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산도 매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축 경영도 하고, 임금도 삭감 임원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런 걸 한다고 해서 한전의 부실에 어느 정도 과연 이걸 도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언발에 놓고 오줌 넣기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제대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이거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요금의 상황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요금은 지금 한전이 이제 전력을 이제 구입을 하죠. 민간 발전사한테서도 발전사한테 전력을 구입하고, 또 자회사 6개 자회사에서 이제 전력을 구입을 합니다. 이제 구입할 때 구입 단가가 있죠. 그리고 이걸 이제 판매를 하죠. 기업이나 또는 소비자들, 또는 일반 상업용 어떤 전기, 이런 것들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한전의 전력 판매 단가가 이 구입 단가 상승을 제대로 이게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연료비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러면서 작년도 21년도 전력 구입 단가가 킬로와트아워당 사실은 여기 보면 상승률을 보면요,
21.4% 상승을 했는데 작년에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에 들어와서 더 이제 상승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제 연료비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급격히 이제 상승을 했는데 작년도 연간 통계를 봐도 연료비 구입 단가가 21.4% 상승했는데 판매 단가는 오히려 1.5%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 왼쪽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밑에 그 파란 선이 요게 이제 연료 구입 단가가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급등을 했죠. 그런데 이 전력 판매 단가는 오히려 작년에 좀 떨어졌어요. 전력 구입 단가보다 전력 판매 단가가 높은 것은 연료비가 전력 판매 단가 중에서 총괄 원가 중에서 한 8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아까 우리 양준근 교수님 말씀하셨던 총괄 원가 중에서 이제 뭐 수선비도 들어 감가상각비, 인건비, 판매 관리비 이런 걸 얹어서 이제 판매 단가를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판매 단가가 높긴 한데 사실 그 반영을 지금 못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작년에 여기 보면은 급등했는데 전력 구입 단가가 오히려 판매 단가는 1.5%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전의 불이익이 더욱 심화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고 사실 이제 여기서 보면 발전원들 전력 구입 단가를 보면은 밑에 보면은 사실 원자력은 작년에 마이너스 5.7% 원자력의 전력 구입 단가는 떨어졌는데 다른 화석연료나 신재생에너지, 양수발전, 수력 이런 쪽은 크게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구입하는 그 단가는 지금 작년에 56.3원이 몇 kWh 이게 재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5.7%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전의 구입량이 작년 실제로 좀 더 늘었더라면 이 전력 구입비를 훨씬 낮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역설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사실 탈원전의 어떤 이 전력 구입비에 대한 부정적 영향, 전력 구입을 늘린 그런 영향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력 구입 단가를 판매 단가 반영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작년은 판매 단가가 떨어졌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오른쪽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안 하겠는데 주택용, 그다음에 일반용은 이제 주로 이제 상업용, 가게나 이런 쪽에 판매하는 전기인데요. 일반용. 그다음에 이제 산업용 이런 그 전력 요금들이 일제히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주택용 조금 올랐는데요. 다른 데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의 연료비 정가 실태는 어떻게 돼 있나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그 전력 자유화가 이게 되고 있는데 사실 전력 자유화를 안 한 그 주가 30여 개 주 정도가 지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연료비 조정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연료비 조정 제도가 우리보다 앞서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도쿄전력의 경우에 지금 10개 그 전력 회사가 있죠. 일본에는 이제 각 지역을 분할해서 이제 전력을 생산하고 이제 판매를 하는데 도쿄전력의 경우에 최근에 연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작년 1월 이후에 저압 50kW 미만을 저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40% 인상을 했고 고압은 50kW에서 2000kW 미만인데요. 고압을 37% 올렸고 특별고압 2000kW 이상 이걸 44% 인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인상을 했죠. 그런데 일본도 우리처럼 연료비 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연료비 조정액의 상한이 기준 연료 가격의 1.5배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분기별로 직전 분기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5원만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연간도 5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이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도 연료비 조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연료비 조정 단가 변동폭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만 해도 50%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일본에서 전력 난민 기업이라는 게 용어가 생기고 있는데 뭐냐면 기업들이 전력회사의 전력을 공급 계약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난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빠진, 그래서 생산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이런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죠. 전력 난민 기업. 왜 그러냐면 이 전력회사가 이 연료비 조정제도에 입각해가지고 이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1.5배의 그 상한에 걸리기 때문에 50%를 이미 다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리기가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을 아예 포기를 하고 생산을 줄이고 공급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공급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안전보장 장치를 지금 마련해서 전력을 임시 응변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는 그런 제도가 여기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러나 일본도 사실은 연료비 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우리보다는 그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반영 여지가 꽤 크다 이렇게 보겠고요. 유럽의 경우에 EU 14개의 경우에 조금 이제 이 분석 기간이 과거입니다만 1991년에서 2007년 사이에서 연료비가 1% 상승할 때 얼마만큼 전기요금에 전가를 시켰느냐를 본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0.24%, 산업용 전기요금은 0.52% 각각 인상을 했다라고 한 겁니다. 상당히 플렉서블하죠. 굉장히 신축적으로 요금에 패스스루를 할 수 있었다, 전가를 할 수 있었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것은 화력발전의 대체전인 원자력이나 수력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가율은 낮아졌어요. 다시 말해 연료비가 올랐을 때, 화석연료 연료비가 올랐을 때 원자력 비중이나 수력 비중이 높을수록 전가율은 조금 덜 올라졌다는 거예요. 전가율을 낮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연료 재고가 많아져서 상승률이 낮아지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 경우에 또 전가율은 높아졌다. 아까 양지명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재생에너지 높아질수록 백업을 하기 위한 에너지 발전을 더 많이 돌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연료비가 상승할 때 그 전가율은 패스스루 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이 전가율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전력회사로서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회계 분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회계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우리가 사실은 전력이 규제요금이기 때문에 회계 분석을 하고 싶어도 데이터가 매끄럽게 안 나와요. 정부가 그냥 어떤 그 데이터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어떤 정상성이라는 게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역시 이 구입 단가를 제대로 판매 단가에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연료비 조정 단가의 변동폭이 극히 제약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 5원, 연간으로 5원입니다. 이거 사실 원래 3원이었어요. 3원이었는데 이거를 2분기에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워낙 이제 연료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3원에서 5원을 올렸는데 연간으로는 5원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고 싶어도 지금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에 지금 선거 끝나고 올리겠다 해가지고 기준 연료 가격이 올라서 6.9원을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 이게 이제 연료비 조정제도에 의해서 5원을 올리기로 했는데 이미 5원을 올렸으니까 뭐 그 이후에 못 올리죠. 연내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연료비 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환전의 부실 그만큼 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만큼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경제 논리보다도 정치 논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인상 요인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 정부가 유보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 그 정부라는 게 누굽니까? 뭐 산업통상자원부보다 뭐 기획재정부가 물가 랑을 잡기 위해서 이걸 못 올리게 한다는 거죠.
사실 손잡으로 뭐 한전 생각은 올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이제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이걸 사실은 이 유보를 시키는 거죠. 이 유보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현행 그 전기위원회가 사실 정부의 입김 때문에 정치권의 입김 때문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발휘 못하고 있다. 이게 상실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 발전사들의 비용 변동 요인을 이 요금이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 효과가 미작동되고 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분석을 할 때 발전사의 비용은 뭐냐면 이 사적 비용이 있죠. 그러니까 발전할 때 거기서 들어가는 연료비나 뭐 여러 가지 비용들 있잖아요. 이게 사적 비용입니다. 그런데 발전의 그 비용은 이러한 사적 내부 비용뿐만 아니라 외부 비용이 있는 거예요. 바로 정책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어떤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뭐 오염물질도 배출하고 그다음 소음도 발생시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세라든지 또는 부담금 이런 걸 부과시키는데 이것도 비용입니다. 이걸 이제 정책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발전사는 사적 비용과 외부 비용을 플러스시킨 이걸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것만큼의 요금을 사실 부담을 시켜야 돼요. 소비자들한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왜? 요금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회적 비용이 요금에 제대로 반영이 못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을 올려서 이 신호 효과를 작동시켜가지고 소비를 전략시키고 또 생산도 좀 전력 생산도 줄이고 온실가스도 좀 발생을 줄이고 하는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이 충분히 완전하게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뒤집어 말하면 전력 과소비, 과잉 생산이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전력 소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1인당 전력 소비가. 그건 바로 뭐냐면 너무 낮은 요금,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른 어떤 비효율성, 이런 거하고 연관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변동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신호효과가 미작동되고 최근에 보면 작년에 한전의 원가 보상률, 즉 청발 원가에 차지하는 판매 수입이 작년에 85.9%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비용의 소매 가격에 대한 전가가 미흡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공급 비용 차이를 요금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별 요금제가 있죠. 우리나라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나라는 주택용이 있죠. 주택용은 전체 전력 판매 한 1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이 한 54%죠. 그 다음에 일반용, 그 다음에 이제 농사용, 가로수용, 교육용. 그러니까 이 종별이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요금이 다 달라요. 다 달라.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생산된 이 전력이 이게 공급할 때 판매할 땐 다르거든요. 농사용은 100을 기준 한 40밖에 안 되죠. 산업용 요새 좀 많이 올려가지고 거의 90, 거의 원가 수준에 육박해 있고 주택용보다 좀 낮죠. 등등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서로 교차 보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높게 지불한 일반 가정이나 산업 기업은 그 농사용이 싸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농가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셈이죠. 그러니까 농가는 기업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거죠. 서로 이제 교차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용도 이제는 정말 지금 보면은 농업용이요 대기업에서 하는 농가가 있어요. 뭐 하림이나 이런 대표적인 하림인데 하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대 재벌에 들어갑니다. 60대 자산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이 요금이 농업용 적용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제가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된다고 몇 번 제가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의 영농에 대해서 농사용을 40% 평균 그 전기요금을 40%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송전 비용이 고압과 저압 이게 이제 배전 비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압의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2만 볼트짜리를 기업에 공급을 하니까 비용이 좀 낮게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죠. 전력을.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는 낮게 산업용 전기요금은 좀 낮게 지불하고
지불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정용은 이걸 낮춰서, 전압을 낮춰서 공급을 해야 되니까 배전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럼 좀 높게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그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똑같잖아요. 네, 전기요금이 뭐 기업이나 뭐 그 다음에 가정이나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송전 비용 또는 배전 비용의 그 다소에 따라서, 과다에 따라서 이제 전기요금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판매 부분이 경쟁이 부재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과 소비자 선택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실 판매 부분이 경쟁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되지? 도매 전력 시장에서는 한전이 독점적으로 전력을 구매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판매자는 많아요. 민간 발전 사업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발전자 회사 6개가 있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많은데 구입자는 한전밖에 없습니다. 한전이 독점 구매자가 되고 그 다음에 판매 시장에서는 독점 판매자가 돼요. 한전밖에 전력을 판매를 못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외국의 경우에는 전부 이게 자유화되어 있거든요. 미국, 유럽, 일본. 자, 가장 최근에 소매 부분이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진 일본의 경우를 보면 2016년에 완전 자유화가 이제 되는 거죠. 자유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소매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는 전력회사뿐만 아니라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통신회사도 전력을 전력회사에서 구입하다 이걸 판매합니다. 그럴 때 통신요금하고 같이 결합해가지고 전기요금을 책정을 하니까 여러 가지 요금 메뉴가 다양하게 이제 책정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가스회사도 전력회사에 전력을 사다가 가스와 함께 이걸 판매합니다. 오사카 가스 예를 들어서 도쿄가스 이런 가스회사들이 전력을 도쿄전력에 사다가 간사이 전력에 사다가 이거를 소매자들 판매할 때 이러한 300여 개의 소위 신전력이라고 하는데요. 신전력, 새롭게 들어온 시장에 찬입한 이런 전력 판매 회사들은 기존의 전력회사와 달리 다양한 요금 메뉴를 설정하죠. 우리 통신회사들 보면 여러 가지 요금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품을 결합시켜가지고 통신 상품과 전력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면은 요걸 더 싸게 해주고 포인트도 제공해주고 인센티브도 제공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되면 소매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소매시장 경쟁이 과연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많아요. 결론적으로 이 요금을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식의 결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일부는 이게 오히려 요금을 인상시켰다는 분석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연료비가 올라갔을 때 했던 그런 분석 때문에 그렇다는 그 분석이 많고 실제적으로 순효과를 보면 소매시장 경쟁이 오히려 요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오히려 인하시켰다. 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한전이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이 시스템 독점이 판매할 때는 사실 독점만큼 경쟁보다는 마크업을 올려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물론 지금 그것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인위적인 개입하기보다는 시장의 경쟁에 맡겨서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쪽이 더 낫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전력 선물 시장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퓨처 마켓.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외국의 경우에 유럽의 경우는 선물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력 선물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2019년부터 이제 전력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선진 경제, 선진화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전력 시장의 구조는 너무 후진적이에요. 독점 체제도 있고 사실은 선물 거래가 되려면 굉장히 자유시장이 돼야 되죠. 경쟁 시장이 돼야 되는데 선물 시장이 뭐냐면 이런 거죠.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선물 거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선물 거래가 그 시장의 참여자들을 굉장히 늘려가지고 시장을 굉장히 유동성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전력 거래에 이런 전력회사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통신회사도 참여하고 가스회사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유틸리티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져요. 자, 전력이 100이 있다고 할 때 우리 같은 체제에서는 100만큼이 거래가 일어나요. 그런데 참여자가 많아지게 되면 선물 거래가 일어나면 옵션 거래, 수합 거래, 그 다음에 선도 거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100이라고 하는 전력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그 서로가 이렇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참여자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 500, 600
뭐 또는 10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한전만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시장이 선진화가 지금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지금 가야 될 길이 굉장히 이 어전트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전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 때문에 이 선물 거래에 대해서 이 얘기조차 하기가 굉장히 해결해야 될 단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전력 선물 시장이 부재한 거 이거 상당히 지금 큰 문제고요. 사실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 시장이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 시장이 2021년부터 2025년 원래 이제 2005년부터 이제 이게 시행이 됐는데 2015년부터죠. 2015년인가?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요. 그렇죠. 2015년부터 했는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가 3차 계획 기간인데 이 기간 중에 2023년에 배출권 거래 시장에 이 파생 상품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그런데 이때 이 배출권 거래를 왜 이 파생 상품을 도입하느냐? 지금 배출권 거래에 참여자가 600여 개 기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12만 5천 톤 이상 CO2를 발생시키는 그 기업들, 사업체들 해봐야. 근데 이 600개 업체가 배출권 거래 한다고 해서 얼마나 이게 배출 거래가 일어나겠어요? 굉장히 한산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날은 배출권 거래가 전혀 일어나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뭐 주시장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thin 마켓이라고 해요. 굉장히 한산 시장. thin 마켓. 한산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거 뭐 효율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2023년부터 정부가 여기다가 새로운 제3의 참여자들 거기다 집어넣죠. 즉 증권사도 참여시키고 그다음 서비스 업체도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개인도 거래에 참여시키겠다 해서 2023년부터 배출권 시장에서 파생 상품을 도입하겠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옵션 거래, 뭐 선물 거래, 수합 거래, 선도 거래 이런 것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출권 시장만 이걸 도입하게 되면 전력 시장은 전혀 그런 게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려고 생각하게 되면 배출권을 팔아요. 배출권을 팔아가지고 전력을 생산을 줄여요. 전력을 줄이게 되면 전력 선물 가격이 올라가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이것이 다시 배출권 가격을 낮추고 이런 식의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이 양쪽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한쪽만 지금 배출권만 이 파생 상품을 도입하겠다, 선물 시장을 도입하겠다. 이건 절름발입니다. 그래서 유럽처럼 이 양쪽 시장이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야 선순환을 해야 이 전력 시장도 살고 활발화되고 그 다음에 배출권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하긴 너무 지금 선결돼야 될 가치가 많다는 거죠. 연료비 외에 환경비용과 같은 제반 가격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러한 전력 도매시장 가격 결정 방식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발전을 메리트 오더인데 발전 급전 지시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비용이 가장 낮은 순서로 그 발전기를 투입을 하도록 명령을 하죠. 전력거래소에서. 그러면 제일 낮은 것은 뭐냐면 변동비가 제일 낮은 것은 항상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항상 기저발전 제일 밑에서 항상 돌아가요. 그 다음에 석탄발전 그 다음에 이제 LNG 발전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LNG 발전은 항상 그래서 마지막한 선에서 끊어요.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좀 줄면은 좀 낮은 발전 단가 여기서 이제 끊을 수가 있겠고 수요가 늘어나면 좀 높아지는 비용이 높아. 그래서 S&P가 요새 이 LNG가 높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지고 또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달에도 한 200원이 넘겠더라고요. 지난번 4월달에 202원이었거든요. 킬로와트당. 그걸 주고 한전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S&P를 주고. 그러니까 그만큼 전력 구입비가 늘어났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연료비를 반영한 이러한 그 어떤 메리트 오더 결정 체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연료비뿐만 아니라 배출권 비용이라든지 환경 비용도 여기다 얹어가지고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자, 석탄하고 지금 LNG를 비교한다면 지금과 같은 연료 비만을 반영한다면 석탄 가격이 싸니까 무조건 석탄이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잖아요. 발전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변동비에 연료비뿐만 아니라 배출권 비용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배출권 비용에 있어서는 석탄의 배출권 비용이 더 비싸잖아요. LNG보다. 그러면 이걸 플러스 시키게 되면 석탄 발전 비용이 더 비싸지고 LNG가 싸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LNG 발전이 투입이 되고 석탄 발전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메리트 오더에서 우선순위에 밀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그럼 석탄 발전은 발전을 줄이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고 해서 석탄 발전 폐기한다고 지금 그러지만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CBP 시장, 그 코스트 베이스드 프라이, 풀이죠. 코스트 베이스 풀 시장이 이러한 배출권 비용까지 감안한 소위 가격 반영 시장, 프라이스 베이스드 풀, 우리가 PBP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 요금 결정할 때 한전이 별도로 기후환경 요금을 뭐 책정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거기다 얼마 부과한다, 그 다음에 연료 변동비 얼마 한다고 지금 따로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것도 빨리 좀 우리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전기요금 제도 개혁 방향은 첫 번째, 현행 요금 제도 하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연료비 변동분 반영폭을 확대해야 된다. 당장에는 그렇잖아요. 당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동비 반영 CBP 시장을 가격 입찰 시장, 그래서 배출권 비용이나 기타 환경 비용까지 반영을 해서 한계 비용을 이제 변동비를 정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연료 간의 대체가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그래서 환경 보존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 용도별 교차 보조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용도별 주택용, 일반용, 농사용, 산업용, 교육용 이런 용도별 전기요금 차이로 인한 교차 보조 문제 너무 심하다.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소매시장 자유화가 추진하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러나 이건 중장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시행이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정부가 뭐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일일이 해라 마라 얼마 올려라 뭐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자유화돼도 요금을 규제하긴 합니다만은 그건 굉장히 제한적 범위 내에서 요금을 규제하는 거지 선진국의 경우에. 우리처럼 막 굉장히 강하게 정부가 정책 당국이 규제하는 이런 일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소매시장 자유화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자의 선택기가 확대가 됩니다. 나는 어느 판매사, 내가 소프트뱅크를 내가 선택하든지 아니면 오사카 가스에서 내가 선택해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요금 메뉴, 나한테 유리한 어떤 그 서비스 이런 걸 내가 판단해가지고 고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한전에서 전력을 구입해야 되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되죠. 우리가 이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고 선진 경제라고 하면서 이 문제는 너무 경직적이니까 사실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 선물 시장 결국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쭉 나와 있고 외국의 경우에 보면 전력 선물 시장 이렇게 표를 보면 전력 소비량보다 전력 선물 거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이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아직은 선물 거래 비중이 1% 미만입니다만은 이렇게 전력 소비량보다도 전력 선물 거래가 왜 많으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가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 거래자들이 거기다 들어가게 되고 서로가 이렇게 뭐 리스크 해칭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스페큘레이션, 소위 투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그냥 시장이 되면은 거래량 훨씬 늘어납니다. 소비량보다 몇 배, 소위 승수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유택해지는 거죠. 활발해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독립된 우선 그 에너지 요금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전기만 따로 보는 전기 요금 이거 좋아요. 그런데 에너지 요금이 전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스, 열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연료금도 연료비 연동제를
를 지금 적용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 가스열 이거를 독립된 에너지요금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이걸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 전기요금, 그다음에 가스요금, 뭐 분과를 만들든지 해서 그리고 이건 뭐냐면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사측, 사용자 측, 그다음에 소비자 측, 공익위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대표들 모아가지고 이 요금을 심의하고 의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정치권의 영향력이 상당히 최소화되고 배제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